여러분들 4주차 2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차시 수업은 이 표현주의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주의를 하기 전에 지금 이 현대 건축의 탄생을 요 시기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에서 루이스 설리반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이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이런 디자인의 학자이지만 이 최초로 이런 미국에서 이 큰 빌딩을 건축을 시도한 사람이고 하고요. 이 디자인에서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이 루이스 설리반의 이야기들은 지금까지도 이 디자인에서 굉장히 유래가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건축의 탄생과 이 루이스 설리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표현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 건축의 탄생입니다. 이것도 그 시기에 지금 이 상징주의와 표현주의 이 시기에 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였고요. 이 프랑스 유일의 공적인 미술 교육기관으로 이 파리에 보나파르트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 이후 여러 교육체제의 근대화에 따라서 옛부터 전해오던 이런 도제학교를 대신해서 등장한 것입니다. 이 미술 아카데미와 문화상에 있고요. 건축, 조각, 회화, 판화 등 4가지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염직, 공예, 응용미술 등을 가리키는 이런 직업 교육적인 기관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 이 건축은 전통적인 중요 부분으로 취급되어서 상세하고 치밀한 이런 도면 표현과 풍부한 이런 장식 조각 적용의 훈련에 중점을 두고 아틀리아 시스템의 교육에 의해서 우수한 예술가를 배출해주는 그런 프랑스의 국립미술학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2정기에 1852년에서 70년 동안 그 직후에 이 명성은 되게 세계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배출된 이런 건축은 때로는 굉장히 사실파라고도 불리기도 했고요. 에콜 데 보자르는 그 보수성 때문에 이따금 유능한 그 예술가들의 공격 목표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과학의 발전으로 새로운 건축의 효율성을 따지고 새로운 디자인을 언하고 승강기가 이제 그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지만 이때 벌써 이 승강기 발전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높은 이 마천루, 건물 등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고요. 값싼 이런 강철 사용 종래의 석재벽이나 돌 기능 대신 강한 내부의 철골 구조로 버팀목을 삼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건축의 시도가 등장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벌써 이 현대 건축에 이런 그 학교가 세워지면서 이 예술가들이 건축 예술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 루이스 헨리 설리반입니다. 이 사람은 이 출생지는 미국이고요. 보스턴 직업 건축가입니다. 이 사람은 이 뽕티드 센터 이 기능을 남긴 듯한 이 기능 자체가 디자인이 된 건축물입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에 지금 파리에 이게 있습니다. 퐁피두 미술관 여러분들 다녀온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진짜 이 자체가 지금 퐁피두 센터가 지금 이렇게 기능만을 낚인 것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원기둥 이런 것들이 건축물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런 건물들의 양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뽕피두 센터. 미국 시카고의 마천루 스카이라인을 처음 그린 건축가 루이스 헨리 설리반. 이 사람은 시카고 건축학파를 이끌며 근대 건축의 첫 장을 열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마천루란 이 1889년 시카고에 오디토리움 빌딩이 있었습니다.
17층이에요. 그 당시에 1889년. 지금 기준으로 보면 우스울지 모르지만 그전 미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8층이었다고 합니다. 뉴욕 에키테이브 라이브 빌딩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8층짜리가 제일 높았는데 처음으로 이 17층짜리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건물 고층화는 시대의 요구이자 반영이었겠죠. 왜냐하면 이제 도시에 이제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을 했고 또 경제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베이터 기술이 좋아지면서 계단 압박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고요. 또 양질의 그런 철강제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이 얇은 벽과 기둥으로도 높이 화중을 견딜 수 있기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높은 빌딩들을 짓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1871년 대화재 이후에 시카고는 이 야심찬 건축가들의 이 빈 서판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웨인라이트 빌딩, 카슨 프레이그 스콥 백화점, 마천루 이런 것들이 그렇게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리번과 시카고 건축 건물뿐 아니라 기능주의적 고층 건축 미학과 모더니즘 디자인의 뼈대를 세운 사람이 이 루이스 헨리 설리반입니다. 그래서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그래서 이 디자인을 교육하는 사람들, 디자인을 배우는 이론적인 거에는 이 사람의 이론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건축뿐만 아니라 이 디자인의 이론에서도 지금 이게 오디토리움 빌딩 전경입니다. 이 설리번은 이 르네상스 때 유행했던 양식을 세련되게 반영해서 오디토리움 빌딩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이게 1889년 그때 지은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1800 몇 년도에는 뭐가 있었죠? 아무것도 없었죠. 이게 그 내부입니다. 오디토리움 빌딩은 외부만큼이나 내부에 대한 하렴에도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어, 이 당시에 벌써 이렇게 조명으로 가득 찬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 보면 어마어마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1800년도에 이것들이 다 지었다는 게 우리나라에는 1800년대에 뭐가 있었죠? 자꾸 우리나라하고 이제 비교를 하다 보면 굉장히 앞섰다는 것을 서양이 굉장히 앞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보다 더 유명한 것은 이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그의 건축 미학이죠. 그래서 잡지 리필코트라는 거기 에세이에 처음 썼다는 저 말은 숱한 오해와 논장을 쌓았고 결과적으로 건축과 디자인은 이런 실용 예술의 전반에 유구한 두 가치. 그래서 실용성, 미학, 그러니까 기능과 미죠. 이게 예술적인 성찰을 심하게 됐습니다. 이때. 그래서 오해란 기능에 대한 오해, 즉 건축의 구축적 편리성이나 이 용도에 종속된 기능으로 그의 말을 왜소하게 이해하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건축가 이 아돌프 루스가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장식과 범죄란 글로 표명한 장식은 범죄라는 메시지로 오해를 증복시켰다고 합니다. 이 설리번의 기능은 공간의 맥락과 문화의 상징성 그리고 상업시설이 지녀할 대중 친화성과 장식성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유기체적 기능이라고 얘기했고요. 루스의 메시지 역시 장식 이것들은 불순물이 아니라 기능적 맥락을 벗어나서 잉여의 장식을 경계하자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리번의 건축 미학은 형태와 기능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런 예술적인 지향들로 분기돼 왔고요. 또 이런 형태, 재미, 또 어떤 건 감성 이런 것들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욕망을 따르는 형태도 그대로 아름다울 수 있다 하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루이스 설리반은 이렇게 형태는 기능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이런 신조어를 등장시키고 시카고에 이런 1893년에 세계 박람회를 이렇게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83년
이 브루클린 다리도 만들었고요. 최초의 마천루 건물인 이 뉴욕시 법원 청사 같은 혁신적인 건물이 들어왔고요. 시카고 도시와 설리번은 서로 큰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인정을 못 받았듯 설리반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그 꿈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서 결실을 맺게 됩니다. 보통 천재들도 마찬가지죠. 그림의 화가들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에는 빛을 못 보다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더 빛 보는 그런 화가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예, 다음은 이제 표현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1차 시에 상징주의 미술을 했다면 2차 시에서는 이런 표현주의 미술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주의 미술이란 얘기입니다. 이 표현주의도 이 20세기 초에 일어난 미술의 한 양식입니다. 인상주의, 상징주의, 이런 야수포와 마찬가지로 표현주의는 자연주의 경향에 반대하는 운동이었습니다. 표현주의에서는 이런 표현적 측면이 이런 미학적, 객관적인 측면에 비해서 압도적인 무게를 지닙니다. 미술가들이 자신들의 체험을 관람자들을 위해서 표현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표현주의는 이 조형예술에서 생겨난 양식이고요. 미술운동 20세기 초에 그러니까 한 1901년부터 1925년 특히 독일에서 커다란 영향을 발휘했던 양식 경향입니다. 또 영혼의 표현을 나타내는데 주력한 이 표현주의는 사물의 외면을 묘사하는 인상주의와는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표현주의는 인상주의 특징인 이런 빛, 색채 그런 것들을 나려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거죠. 우리 인상주의 대표적인 화가들인 이런 세잔, 고갱, 방고 이런 그림들의 표현주의 특징들은 선구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들 화가들은 이미 대상의 형태를 단순화시키고 색채를 사용하는데 몇몇 매우 간결하게 원색에 국한하고자 노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이런 표현주의 화가들은 화가들의 특징을 이어받음과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연 대상을 단순히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을 역량하여서 표현주의는 새로운 양식 경향들과 부분적으로 중첩되거나 부분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채, 역동성, 이런 감정과 같은 요소들은 거의 모든 그 표현주의 미술 작품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표현주의 화법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색채, 형태를 자유롭게 다루게 되는 이런 혼합되지 않은 색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 또 목판화와 같은 형태, 소재를 본질적인 것으로 축소한 것, 전통적인 이런 원근법 해체에서 아주 또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미술가들은 이런 인상을 현실에 충실하게 재현하거나 아름다운 형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인상주의 화가는 대조적으로 이런 그 표현주의자들의 자신들의 내적 흥분을 표현했고 직접적이고 자발적으로 통렬하고 느끼고 해석된 소재를 전달했습니다. 에른스트 키히러나 에르길 헤겔, 카르 슈미트, 오토 밀러, 막스 페이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드레스덴에서 결성된 예술가 집단 다리파 그리고 바실리 칸디스키, 프린츠 마스크, 아우구스 마케, 가브리엘 멘터, 파울 쿨레 이런 미넨에서 결성된 청기사파 이런 것들이 표현주의의 집단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주의적이라는 것은 현대미술이라는 뜻으로도 통했지만 또 1차 세계대전이 반발하던 시기인 이 1914년에 출간된 파울 페이너의 표현주의 여기에서 처음으로 표현주의를 다리파, 청기사파라는 이 독일의 운동에 국한시켰고 오늘날 표현주의는 주로
독일어권의 예술 운동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표현주의는 지금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요 시기에 이제 그 독일에서 이 표현주의들이 많이 나타났었고요. 이 시기에는 이 1차 세계대전이라는 이런 전쟁이 이루어졌던 요 시기에 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다뤄야 될 거는 이 뭉크입니다. 이 뭉크는 1863년 이 노르웨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44년에 이 오슬로 근처에서 사망을 했고요. 이 사람은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주제를 강렬하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 독일 표현주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준 사람이 이 뭉크입니다. 우리 뭉크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절규죠.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나 없을 겁니다. 그죠? 예. 이 사람은 이 노르웨이 화가고 판화가입니다. 그리고 이 뭉크는 이 심리적이고 이런 감정적인 주제를 강렬하게 다룸으로써 보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감정을 자아내게 하는 그의 기법. 그래서 20세기 초에 독일 표현주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화가입니다. 그의 작품 절규는 이 실존의 고통을 형상화한 초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죠. 그리고 어린 시절을 가득 채운 죽음의 공포와 죽음에 이르는 이런 질병이 주는 불안은 평생 동안 그를 사로잡았고요. 그의 작품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옥에서의 자아상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 그림들을 이렇게 그 지옥의 자아상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기법과 이런 그 붉은색과 이런 어두운 색의 공조를 하고 있죠. 지옥에서의 자아상, 이 표현주의 미술의 선구자로 불리는 이 뭉크의 자아상은 자아에 대한 탐구의 표출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옥에서의 자아상이. 이 지옥에서의 자아상은 1903년 뭉크가 노르웨이에서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을 당시 그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가족들의 죽음 이면에 자신의 죽음을 사색했다고 합니다. 지옥이라는 이런 극한적 상황 속에서 해방되려는 그런 의지와 죽음을 받아들이려는 자세와 함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의 자아성을 통해서 내면의 그런 불안을 지옥으로 묘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주의적 기법과 강렬한 색채, 보는 이를 응시하는 이런 눈빛, 그리고 뭉크 뒤에 피어오르는 어둡고 커다란 그림자 등을 통해서 지옥 속에서 떨어진 그런 자아에 대한 불안과 공포감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게 이 지옥에서의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팔뼈가 있는 자아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굴을 그렸고 팔은 이렇게 뼈로 그렸어요. 이 뭉크의 그림들은 보면 약간 섬찟섬찟하기도 해요. 예, 그림들을. 예. 이 그림은 팔뼈가 있는 자아상입니다. 이것도 1895년 작품에 팔뼈가 있는 자아상은 이런 석판화로 이런 자아상을 그렸다고 합니다. 검은색 바탕 위에 이런 소묘식으로 표현한 이 얼굴과 뼈, 이렇게 얼굴과 이렇게 뼈가 있죠. 팔뼈. 이거는 죽음에 대한 숭고와 경검함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뼈는 이제 죽음에 대한 거겠죠. 그리고 이 얼굴은 현재 이야기고, 이 뭉크는 이렇게 자아상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또 담배를 피고 있는 자아상, 여자 마스크 밑에 자아상, 이런 산과 죽음에 대한 자신의 그런 내적인 생각과 이렇게 살아가면서 변하는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아상을 통해서 불안을, 이 그림을 그림으로써 그 불안을 극복하고 자아의식을 찾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팔뼈가 있는 자화상은 이 석판화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마주 앉아서입니다. 이미지가 잘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그림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절규. 이 뭉크의 절규는 두려움에 치를 떠는 이런 해골 같은 남자는 뭉크 자신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본인의 얼굴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공포와 외로움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고 그 비명은 대지를 이렇게 진동케 하는 하늘을 이렇게 핏빛 물결로 수놓았다고 합니다. 이 모더니즘의 여번기에 대정한 이 그림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닥쳐올 두려움, 인간의 느끼는 곤욕스러움을 연상시키곤 한다고 합니다. 양선을 이렇게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의 모습이 마치 해골 같아서 인상적인 이 그림은 어린 시절 위인전이나 교과서를 통해 누구나 한 번쯤 접해봤을 그림 중에 하나이죠. 이 작품은 유년 시절부터 겪었던 다양한 그런 경험을 왜곡한 형태와 격렬한 이런 색채를 사용해서 자신의 그런 아픔과 시련을 그림에 주관적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뭉크가 1890년 고흐가 세상을 떠나고 3년이 안 돼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인상파가들은 철저히 객관성을 유지하며 눈에 보이는 대상을 그려서 진실을 추구하려고 했지만 방고흐는 거기서 더 나아가 인간의 상태라기보다 심층적인 진실을 밝히고자 했죠. 눈에 보이는 이미지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발현한 감정을 합하게 담으려고 했던 이런 감정을 전달하고자 이미지를 왜곡하고 인상을 과장해서 표현하였던 것이죠. 뭉크는 이런 이미지들을 왜곡하는 그 고유의 방법을 흉내내서 내면에 깊은 이런 감정을 전달하려 하였고요. 그 결과 표현주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이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고흐는 20세기 들어서 가장 의미심장한 오랫동안 지속된 미술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표현주의에 영감을 준 선구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석판화로도 이렇게 절규라는 이 그림들을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이 석판화로 굵은 검은 선으로 가로로 그려져 있지만 이 그림을 그릴 때 자신의 마음 상태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나는 두 명의 친구와 거리를 걷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이렇게 앞에 있는 이거죠. 해는 막 지려고 하고 하늘은 핏빛으로 이제 노을이 졌을 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늘은 핏빛으로 붉게 물들고 있었다. 산들 바람이 스쳐갔고 나는 지치고 우울해서 죽은 듯이 가만히 서 있었다. 검푸른 도시와 거리 위로 불과 피의 혓바닥이 날름거렸다. 친구들은 계속 걸어갔고 나만 혼자 공포에 떨며 남아 있었다. 마치 강력하고 무한 전류가 대자연을 가로질러 가는 것 같았다 하고 이런 이 표정들을 가지고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똑같은 이런 그 절규의 그 그림을 이렇게 판화로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뭉크는 총 5개의 절규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4개는 컬러, 하나는 석판화. 그래서 이 절규의 이 작품은 현대인의 고독과 슬픔을 표현한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요. 주로 미술관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다른 작품과 달리 절규는 매우 대중적이고 생명력도 긴 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894년 파스텔로 그린 거고요. 이건 유화로 그린 거고, 이건 석판화로 한 거고, 이것도 파스텔로 이런 그 95년에 파스텔을 이렇게 여러 개 2번을 했습니다. 이거는 템페라 버전으로 한 겁니다. 똑같은 것들을 기법만 좀 달리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특히 20세기 팝아트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친 앤디 워홀의 작품 중에서도 절규를 응용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뭉크의 사춘기입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이 소녀의 누드 뒤에 커다란
그림자를 그려 넣어서 소녀의 불안이 성인으로 변해가는 두려움의 비롯을 나타내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이런 표현주의는 전신성에 집착하는 독일인의 기질처럼 무엇보다도 정신적이었다는 거죠. 독일에는 이 디러, 보쉬 등 중세 초기 르네상스 화가들이 이 형태의 표현주의적 왜곡을 통해서 정신의 불안감을 드러냈고, 특히 그린의 발터에 이젠하임의 재단하는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의 고통을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왜곡해서 이 작품을 독일 표현주의의 아이콘으로 통한다 하는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표현주의 화법의 특징입니다. 이 색채 형태를 자유롭게 다루었다는 거고요. 또 혼합되지 않은 색을 사용했다는 거고, 원근법을 무시한 목판화와 같이 평면적인 형태가 많았다는 거고, 소재를 본질적으로 축소해서 주변을 과감하게 생략했다는 게 또 표현주의 화법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대상을 현실에 충실하게 재현하거나 아름다운 형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인상주의 화가와는 대조적으로 표현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내적 흥분을 표현했고, 직접적이고 자발적으로 통렬하게 느끼고 해석된 소재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마돈나 석판화입니다. 이 유아 마돈나를 석판화로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왼쪽 아래 구석에 뼈만 이렇게 앙상하게 남았죠. 여기 이렇게 이 태아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생명을 잉태하고 기르는 여성을 완전한 여성이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의 완성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죽음을 공존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마돈나는 성모 마리아를 말하고 태아는 자기 뭉크 자신을 표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뱀파이어입니다. 이게 이 뱀파이어는 얼핏 보면 여자가 남자를 포옹하면서 목에 이렇게 키스를 하는 장면으로 보이지만, 빨간 머리 여자가 뱀파이어로 남자의 뒷벌 머리를 물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핏 보면 사랑의 이미지로 형상화되기도 하지만 남자에게는 죽음을 직면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뱀파이어도 이런 생의 프리즈 연작 중 하나로 이렇게 죽음에 관계된, 삶과 죽음에 관계된 이런 것들을 이 뱀파이어로 비유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게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이것도 이 입센의 희곡과 연관되어서 그 자체로 시적 서정성을 지닌 작품입니다. 광활한 도시의 불빛과 하늘에서 빛나는 별이 빛나는 이 작품은 빈센트 반 고흐의 유명한 밤하늘과도 유사합니다. 고흐 작품보다는 이런 노란 별이 덜 표현되긴 했지만, 창 베란다로 들어워진 두 사람의 그림자는 별이 빛나는 밤의 서정의 아름다움을 한층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차 시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